아버지가 두 분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의사의 말이 떨어지는 순간 진료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25년을 함께한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순간부터 시작될 진실이 얼마나 충격적인지를요. 48배 나이에 찾아온 기적 같은 임신. 하지만 그 기쁨은 곧 의심과 배신, 그리고 상상도 못한 비밀로 뒤덮이게 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친자 확인 검사에서 밝혀진 충격적인 결과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놀라운 이야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현수, 올해 48입니다. 아니, 이 이야기가 시작됐을 때가 48이었죠. 남편 정민호와 결혼한 지 25년 차. 평범하지만 나름 행복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 부부에게는 2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큰아들 준석이는 23,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딸아이 수진이는 20, 대학교 2학년이었죠. 두 아이 모두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이제 제 인생의 후반부를 준비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는 몇 달 전부터 몸이 좀 이상했어요. 생리가 불규칙해지고 가끔 어지럽고 피곤함이 쉽게 가시지 않았죠. 이제 나이가 나이니까 갱년기가 오나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비슷한 시기에 갱년기 증상을 겪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한 달, 2달이 지나도 생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드디어 완전히 폐경이 온 건가 싶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후련하기도 했죠. 더 이상 매달 그 불편함을 겪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이상한 건 갱년기 증상이라고 하기엔 뭔가 달랐다는 겁니다. 입덧처럼 속이 미식거리고 특정 냄새에 유난히 예민해졌어요. 커피 향을 맡으면 토할 것 같았고, 평소 좋아하던 음식들이 갑자기 역겨워졌죠. 여보, 나 요즘 몸이 너무 이상해. 병원 한번 가봐야 할 것 같아. 남편에게 말했을 때 그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갱년기 증상 아니겠어? 다들 그렇게 지나간다잖아. 그래도 불안하면 검진 한번 받아봐. 그렇게 저는 동네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그냥 간단한 검진만 받고 갱년기 관리 방법이나 들으러 간 거였죠. 믿을 수 없는 진단.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은 오랜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문진을 하고 간단한 검사를 한 뒤 선생님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잠시만요. 추가 검사를 좀 해봐야겠어요. 그렇게 초음파 검사까지 받게 됐습니다. 검사실에서 나오는 제 얼굴을 본 간호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축하드려요. 네? 뭐요? 저는 영문도 모른 채 다시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모니터 화면을 제게 보여주며 조심스럽게 말했죠. 환자분 임신하셨습니다. 지금 약 9주 정도 되셨네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선생님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임신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48인데요. 네, 알고 있습니다. 드물긴 하지만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폐경 전까지는 임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초음파로 확인했는데 아기 심장도 잘 뛰고 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화면 속에서 작은 점 같은 게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그게 심장 박동이라니. 제 뱃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니. 그런데 선생님, 저희 부부가 마지막으로 그게 언제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사실 남편과의 관계는 몇 년 전부터 많이 소원해진 상태였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일도 뜸해졌고 특별히 문제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 최근 몇 달 사이에 한두 번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정확한 수정일은 역산해보면 약 7주 전쯤일 거예요. 기억나세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2달쯤 전 남편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외식을 하고 와서 그랬던 것 같았어요.
병원을 나서는 발걸음이 붕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기쁨과 당황스러움, 걱정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차 안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지금 병원에서 나왔는데 집에 가서 얘기해야 할 것 같아. 무슨 일이야? 어디 안 좋은 데라도 있어? 아니, 그게 전화로는 좀 그렇고 집에서 얘기할게. 남편의 반응 시작된 균열.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퇴근해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일이야? 큰 병이라도 있는 거야?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여보, 나 임신했어. 뭐?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는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어요. 무슨 소리야? 농담이지? 아니, 진짜야. 오늘 병원에서 확인했어. 9주째래. 남편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죠. 진심이야? 응. 나도 믿기지 않지만 초음파로 봤어. 아기 심장도 뛰고 있었어.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이게 무슨 48배 임신이라니. 그게 말이 돼?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드물긴 해도 가능한 일이래. 폐경이 완전히 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이건 준석이가 23이야. 수진이도 이제 20인데. 우리가 다시 아기를 키운다고? 남편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뭔가 불편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감정이 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여보, 나도 놀랐어. 하지만 이미 생긴 일이고 우리 아기잖아. 그때 남편이 고개를 들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연수야, 정말 내 아이 맞아?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그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제야? 솔직히 나도 기억이 잘 안 나. 당신 생일이었잖아. 2달 전. 그게 확실해? 남편의 의심 어린 눈빛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25년을 함께 산 남자가, 제가 평생 사랑하고 믿어온 사람이 저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이 나이에 갑자기 임신이라니까 너무 황당해서. 그냥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야.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마음속에 이미 의심의 씨앗이 뿌려졌다는 걸. 그리고 그 씨앗은 곧 무시무시한 속도로 자라나게 될 거라는 걸. 시어머니의 등장. 다음 날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제 동의도 없이요. 오후가 되자 시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7순이 넘은 시어머니는 여전히 정정하셨고 집안일에 관한 한 모든 걸 자기 뜻대로 하려는 분이셨습니다. 평소에도 사사건건 간섭이 심했지만 아들이 효자라 그냥 참고 살았죠. 임신했다면서? 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는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48배? 정신이 있어 없어? 이 나이에 애를 가지면 어떡해? 시어머니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준석이가 벌써 23이야. 곧 결혼도 해야 하는데 그 나이에 동생이 태어난다고? 우리 집안 망신이야, 망신. 어머니, 조용히 좀. 조용히? 이 집안이 동네 웃음거리가 될 판인데 조용히 하라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시어머니는 제 배를 노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당장 없애. 이 나이에 애를 낳으면 기형아 나올 확률도 높고 당신 목숨도 위험해. 애 키울 체력도 없으면서 무슨 배짱으로 낳겠다는 거야? 어머니, 이미 9주예요. 그리고 저는 이 아이를 낳고 싶어요. 뭐?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그때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일단 진정하시고. 야, 민호야. 너도 정신 차려. 48배 애라니 말이 돼? 게다가.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의미심장하게 쳐다봤습니다.
정말 우리 민우 애가 맞기는 한 거야.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어머니까지 저를 의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뭘 잘못 말했어? 요즘 세상에 무슨 일이든 일어나잖아. 48배 갑자기 임신이라니 의심스러운 게 당연하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25년 동안 이 집안에서 성실하게 살아왔어요. 한 번도 남편을 배신한 적 없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야 당신 입으로야 뭐라도 하겠지.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 다들 수군거릴 거야. 저 나이에 애를 가졌다는데 정말 남편 애일까? 라고. 그 말이 저의 가슴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시어머니가 옳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분명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 이미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시누이의 독침. 시어머니가 돌아간 후 저는 방에 들어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위로하지 않았어요. 그냥 거실에 앉아 멍하니 TV만 보고 있었죠. 이틀 후 시누이 정민주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민주는 저보다 3살 어렸고 결혼해서 근처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평소에도 친하게 지내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사이가 나쁘지도 않았습니다. 언니 들었어요. 임신했다면서요? 민주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걱정하는 듯 했지만 뭔가 탐색하는 느낌이었어요. 응, 나도 놀랐어. 어머니가 엄청 화나셨던데요. 저도 사실 깜짝 놀랐어요. 이 나이에 임신이라니. 민주는 차를 마시며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어요. 언니,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뭐? 정말 오빠 아이 맞아요? 그 순간 찻잔을 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민주야, 너마저 그런 말을 해? 아니,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다들 궁금해하니까요. 어머니도 친척들도. 솔직히 언니 나이를 생각하면 좀 의아하긴 하잖아요. 민주야, 나는 평생 내 오빠만 사랑했어. 다른 남자는 생각해 본 적도 없어.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에요. 근데 언니, 혹시 증명할 방법 있어요? 증명? 친자 확인 검사 같은 거요. 그거 하면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의심이 풀릴 텐데. 제 입에서 한숨이 새어 나왔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라니. 25년을 함께 산 가족이 그런 걸 요구하다니. 왜 내가 그런 걸 해야 해?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언니, 화내지 마세요. 저도 언니 편이에요. 하지만 솔직히 동네에서도 소문이 퍼지고 있어요. 오늘 마트에서 동네 아줌마들이 수군거리는 거 들었거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하던데? 김현수 씨 임신했다는데 나이가 48이래. 근데 남편 애가 맞을까? 요즘 세상에 무슨 일이든 일어나니까 이런 식이었어요. 정말이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평생 살아온 이 동네에서 저를 알던 사람들이 저를 의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민주는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제 생각에는 검사 한번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야 모든 의심이 깨끗이 사라질 테니까. 오빠도 마음이 편해질 거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지만 눈물은 계속해서 흘러나왔어요.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걸까? 기적처럼 찾아온 새 생명이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는 걸까?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걸. 임신 사실이 알려진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부터 동네 사람들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평소 슈퍼에 가면 친절하게 대해주던 주인 아주머니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제 눈을 피했어요. 동네 산책을 하면 마주치던 이웃들도 먼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동네 문화센터에서였습니다. 저는 몇 년째 그곳에서 요가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수업이 끝나고 탈의실에 들어갔을 때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야, 그거 들었어? 김현수 씨 임신했대. 어머, 진짜? 근데 나이가 어떻게 돼? 48이래. 애들도 다 컸는데. 에이, 말도 안 돼. 그 나이에 임신이 되긴 해? 그러니까.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혹시? 목소리가 낮아졌지만 저는 모든 말을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설마 바람 피운 거 아니야? 쉿, 조용히 해. 어디서 듣고 있을지 몰라.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숨을 죽이고 있던 저는 조용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무릎이 휘청거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여보, 동네 사람들이 나를 수군거려. 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남편은 신문을 보다 말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신경 쓰지 마. 사람들은 원래 그래. 신경 쓰지 말라고?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알아? 평생 이 동네에서 살아왔는데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고 있다고. 남편은 한숨을 쉬며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어떡하면 돼? 사람들 입을 막을 수는 없잖아. 당신이라도 나를 믿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죠. 남편조차 저를 완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큰아들의 충격. 며칠 후 직장에 다니던 큰아들 준석이가 퇴근 후 집에 들렀습니다. 평소에는 자취방에서 지내다가 주말에만 오곤 했는데 그날따라 갑자기 나타났어요. 엄마, 나 할 말 있어. 준석이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엄마 정말 임신한 거야? 응. 엄마도 놀랐어. 하지만 진짜야. 준석이는 소파에 앉으며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회사에서 놀림 받았어. 뭐? 선배가 물어보더라고. 야, 내 엄마 임신했다며? 축하해, 이러는 거야. 나는 처음 듣는 얘기였어. 엄마가 말해준 것도 아니고 선배한테 들었다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벌써 소문이 그렇게까지 퍼진 거예요. 미안해, 준석아. 엄마가 먼저 말했어야 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엄마. 선배가 막 이상한 농담을 하는 거야. 야, 내 엄마 나이가 몇인데 임신이 돼? 신기하다 이러면서. 준석이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른 선배가 따로 불러서 그러는 거야. 준석아, 혹시 집안에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나는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 엄마에 대한 소문이 회사까지 퍼진 거야. 무슨 소문? 준석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차마 말하기 힘든 것 같았어요. 말해봐, 준석아. 엄마가 들을게. 사람들이 엄마를 의심한대. 정말 아빠 아이가 맞는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제는 제 아들까지 이런 소문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준석아, 엄마는. 엄마, 나는 엄마를 믿어. 진심이야.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힘들어. 준석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23세 청년이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아들이 이런 일로 상처받고 있다니. 미안해, 아들. 엄마 때문에 내가 힘들었구나. 아니야, 엄마. 엄마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엄마 하나만 물어봐도 돼? 뭐든지 물어봐. 준석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아빠 아이 맞지?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이, 내가 낳아서 키운 아들이 나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준석아. 미안해, 엄마. 나도 묻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주변에서 계속 물어보니까 확실하게 알고 싶어. 저는 아들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야. 당연히 아빠 아이야. 엄마는 평생 아빠만 사랑했어. 다른 사람은 눈에도 들어오지 않았어. 준석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딸의 눈물. 주말이 되자 대학생인 딸 수진이도 집에 왔습니다. 평소 활발하고 밝던 수진이가 그날따라 침울한 표정이었어요.
수진아, 무슨 일 있어? 엄마, 나 학교 그만두고 싶어.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수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학교에서 다들 나한테 물어봐. 엄마 임신했다며, 그게 진짜냐고. 그리고 막 이상한 질문들을 해. 무슨 질문? 내 엄마 나이가 몇인데 임신이 돼? 정말 내 아빠애 맞아? 이런 거. 나는 대답할 수가 없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수진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나 친구들한테 놀림 받았어. 내 엄마 바람 폈대, 이런 소리까지 들었다고. 나는 그 자리에서 그 친구랑 싸웠어. 엄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 엄마를 모욕하지 말라고.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딸이, 내 사랑스러운 딸이 이런 일을 겪고 있었다니. 수진아, 미안해. 엄마가 너희한테 이런 상처를 줄 줄은 몰랐어. 엄마는 잘못한 게 없어. 사람들이 나쁜 거야. 왜 확인도 안 하고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수진이는 제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작은 어깨가 떨리는 걸 느끼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검사를 받자. 친자 확인 검사를 받아서 모든 의심을 끝내자.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친자 확인 검사 받을 거야.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무슨 소리야? 당신도 의심하고 시어머니도 의심하고 심지어 아이들까지 힘들어하고 있어. 이제 확실하게 증명해야겠어. 이 아이가 당신 아이라는 걸.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나을 것 같아. 솔직히 나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 미안하지만. 그 말에 제 심장이 또다시 무너져 내렸지만 참았습니다. 이제는 증명할 차례였으니까요. 병원에서의 만남. 다음 주 저는 남편과 함께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를 받기 위해서였죠.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한 젊은 산모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온 상태였어요. 임신 몇 개월이세요? 그 산모가 친근하게 물었습니다. 아직 초기예요. 9주쯤요. 어머, 저도 첫째 때 기억나네요. 그때는 입덧이 너무 심해서 힘들었는데. 지금은 둘째예요. 네, 축하드려요. 그 산모는 환하게 웃으며 자신의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어요. 나도 저렇게 행복하게 임신 기간을 보낼 수 있었을 텐데. 그때 간호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김현수님,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저와 남편은 함께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담당 의사는 중년의 남자 선생님이었는데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들어 저희를 쳐다봤어요. 친자 확인 검사를 받으러 오셨군요. 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충분히 이해합니다. 검사는 간단해요. 양수 검사를 통해 태아의 DNA를 채취하고 아버지의 DNA와 비교하면 됩니다. 의사는 검사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다만 양수 검사는 유산의 위험이 약간 있어요. 확률은 낮지만 그래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럼 다른 방법은 없나요? 태아가 좀 더 자라면 탯줄에서 혈액을 채취하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은 시기가 너무 이르고요. 아니면 출산 후에 검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 할게요. 빨리 결과를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는 양수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검사는 생각보다 고통스러웠어요. 길고 가느다란 바늘이 제 배를 관통하는 느낌에 눈물이 났습니다.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너를 이렇게 힘들게 하네. 검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남편이 부축해 주었지만 그의 손길은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어요.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그때 다시 오시면 됩니다. 간호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일주일만 기다리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몰랐던 건 이 검사 결과가 오히려 더 큰 혼란을 가져올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검사를 받고 난 후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낮에는 불안감에 시달렸어요. 남편과의 대화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를 피했죠. 남편은 회사에서 늦게 들어왔고 저는 혼자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결과 나왔어? 아직요, 어머니.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 이 일이 하루빨리 정리돼야 할 텐데. 전화를 끊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제가 잘못했다고 판단한 것 같았어요. 아이들도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특히 수진이는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않고 집에만 있으려고 했어요.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친구들 얼굴 보기가 너무 창피해. 수진아, 걱정하지 마. 곧 모든 게 해결될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검사 결과가 나오면 정말 모든 게 해결될까요? 밤마다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뱃속의 아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야, 조금만 참아. 곧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 엄마가 너를 꼭 지켜줄게. 하지만 가끔은 무서운 생각도 들었어요. 만약에 검사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면 어떡하지?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 의료사고라도 있었다면? 혹시 병원에서 실수를 한 거라면?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니야, 그런 일은 없어. 나는 남편밖에 없었어. 결과는 분명 정상으로 나올 거야. 운명의 날. 드디어 결과를 들으러 가는 날이 왔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옷을 여러 번 갈아입었어요. 무엇을 입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아침 일찍 회사에 휴가를 내고 함께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라디오도 켜지 않았고 서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대기실에 앉았을 때 손이 너무 떨려서 가방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도 긴장한 듯 다리를 떨고 있었어요. 김현수님,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목소리에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남편과 함께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죠. 담당 의사는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들어오자 고개를 들어 저희를 쳐다봤어요.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앉으세요. 저희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혹시 다른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검사 결과 태아의 DNA와 정민호 씨의 DNA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의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태아와 정민호 씨 사이의 생물학적 부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정민호 씨는 이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닙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검사를 다시 해주세요. 저희도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2차례 검증했습니다. 결과는 동일합니다. 저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남편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차갑고 분노로 가득했어요. 당신 정말 다른 남자가 있었던 거야? 아니야. 나는 당신밖에 없었어. 저는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이게 뭐야? 검사 결과가 거짓말을 하나? 검사에 오류가 있었을 거야. 다시 해봐야 해.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검사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검사 방법은 99.9% 이상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나 먼저 나갈게. 당신 얼굴 보기 싫어. 여보, 민호야. 하지만 남편은 돌아보지도 않고 진료실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럴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고요. 의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김현수 씨, 진정하세요. 혹시 정말로 다른 가능성은 없으신가요? 없어요. 저는 평생 남편만 사랑했어요. 다른 남자는 눈에도 들어오지 않았다고요. 그렇다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네요. 저는 간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간신히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남편은 이미 병원을 나가버린 뒤였습니다. 저는 혼자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안의 폭풍.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건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1시간도 안 돼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집으로 쳐들어왔어요. 이 집안을 망쳐놓았구나. 시어머니는 문을 박차고 들어오자마자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다며? 내 아들 애가 아니라며? 어머니, 저는 정말. 닥쳐. 더 이상 변명하지 마. 이 집안을 어떻게 할 거야? 우리 민호를 어떻게 속인 거야? 시누이도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언니, 이제 인정해요. 누구 애예요? 대체 누구 애냐고요? 아무도 없어. 나는 내 오빠밖에 없었어. 그럼 이 검사 결과는 뭐예요? 귀신이 씌워준 애예요.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검사가 잘못된 거야. 다시 해봐야 해.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해? 병원에서 2번이나 확인했다면서. 시어머니가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너 같은 여자는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야. 어머니, 제발요. 저 정말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잘못하지 않았으면 검사 결과가 그렇게 나올 리 없지. 당장 짐 싸서 나가. 그때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차가운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연수야, 이혼하자. 그 말에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이혼하자고. 나는 더 이상 당신과 살 수 없어. 25년을 속이고 산 거잖아. 아니야. 나는 당신을 속이지 않았어. 그럼 뭐야? 검사 결과가 다 말해주잖아. 저는 남편의 발에 매달렸습니다. 제발 나를 믿어줘. 나는 정말 당신밖에 없었어. 이 아이도 분명 당신 아이야. 검사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야. 하지만 남편은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만해.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일단 좀 떨어져 있자. 내가 친정에 가 있든 어디든 가 있어. 그날 밤 저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간단한 짐만 챙겨서 근처 모텔로 갔어요. 친정 부모님은 돌아가신 지 오래였고 갈 곳이 없었습니다. 모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어떻게 이런 일이? 그때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이건 의료사고가 아닐까? 병원에서 검체를 바꿔치기 했거나 아니면 다른 환자의 결과와 섞인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들자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래, 그럴 거야. 분명 그럴 거야. 다른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받아봐야겠어. 하지만 그 작은 희망도 곧 산산조각이 날 운명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른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남편은 전화도 받지 않았고 아이들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병원의 의사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전 병원에서 친자 확인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가 이상하게 나왔어요. 다시 검사를 받고 싶습니다. 의사는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다시 검사해드리죠. 하지만 말씀드리자면 요즘 DNA 검사의 정확도는 매우 높습니다. 오류가 날 확률은 극히 낮아요. 그래도 해주세요. 제발요. 그렇게 저는 다시 한번 양수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아팠어요.
몸도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일주일을 또 기다렸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모텔 방에 틀어박혀 지냈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아이들에게도 연락했지만 준석이는 엄마 지금은 좀 힘들어. 나중에 연락할게 하고 전화를 끊었고 수진이는 울면서 엄마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다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제 가족이 저를 배신자로 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도 혼자였어요. 의사는 저를 보자마자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현수 씨 결과가 나왔는데요. 제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이전 병원의 결과와 동일합니다. 정민호 씨는 태아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김현수 씨, 혹시 정말로 다른 남성과의 관계는 없으셨나요?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이라든지. 없어요. 정말로 없다고요. 저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그럼 설명이 안 됩니다. DNA 검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럼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남편밖에 없었는데 검사에서는 남편 아이가 아니라고 나오고 이게 말이 돼요. 의사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을 받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없어요. 자연 임신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이상한 경우네요. 이런 경우는 제가 처음 봅니다. 그때 갑자기 의사가 뭔가 떠올린 듯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정민호 씨께서 쌍둥이 형제가 있으신가요? 네, 쌍둥이요?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 DNA가 거의 동일합니다. 만약 그런 경우라면. 아니요, 남편은 외동이에요. 그렇군요. 그럼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겠는데. 의사는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정말 드문 경우인데. 키메라 현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키메라요. 쌍둥이가 임신 초기에 하나로 합쳐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의 몸에 두 가지 DNA가 공존하게 되는 거죠. 만약 정민호 씨가 그런 경우라면 그의 정자가 가진 DNA와 우리가 검사한 DNA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럼 남편이 키메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은 낮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확인하려면 정민호 씨의 다양한 조직에서 DNA를 채취해서 비교해 봐야 합니다.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제발요. 그런데 그러려면 정민호 씨가 직접 오셔야 하는데. 그게 문제였습니다. 남편은 저와 말도 하지 않으려 했으니까요. 남편을 설득하기. 저는 남편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20번도 넘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만나줘. 중요한 얘기가 있어. 당신이 키메라일 수도 있대. 그러면 모든 게 설명이 돼. 제발 병원에 같이 가자. 1시간쯤 지나서 남편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이제 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키메라. 그게 뭔 개소리야. 진짜야.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당신 몸에 두 가지 DNA가 있을 수도 있대. 그래서 검사 결과가 이상하게 나온 거래. 진심이야? 응. 제발 한 번만 병원에 가자. 확인만 해보자. 한참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알았어. 내일 오후에 병원 갈게. 그 문자를 받고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이제 모든 게 밝혀질 거예요. 다음 날 저는 약속 시간보다 1시간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은 정확히 약속 시간에 나타났어요. 우리는 서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란히 앉아서 의사를 기다렸죠. 의사는 남편에게 키메라 현상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정민호 씨, 혹시 어렸을 때 피부색이 부분적으로 다르다거나
이상한 점이 있었나요?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특별히 그런 건 없었는데요. 그렇다면 외관상으로는 확인이 어렵겠네요. 하지만 검사를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 부위에서 DNA를 채취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혈액 검사, 구강 점막 검사, 그리고 피부 조직 검사까지 받았습니다. 검사를 받는 내내 남편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또다시 일주일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희망이 있었어요. 만약 남편이 정말 키메라라면 모든 게 설명될 테니까요. 예상치 못한 진실. 일주일이 지나고 저희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남편과 제가 함께 진료실에 들어갔어요. 의사의 표정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매우 특이한 경우입니다. 키메라가 맞나요? 제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정민호 씨는 키메라가 아닙니다. 모든 조직에서 동일한 DNA가 나왔습니다. 그럼 대체 뭐예요? 남편이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의사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정민호 씨와 태아의 DNA를 비교했을 때 생물학적 부자 관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태아의 DNA를 분석한 결과 정민호 씨의 가까운 친척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히는 정민호 씨의 형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에 저희는 얼어붙었습니다. 형제? 제 남편은 외동인데요. 그렇게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DNA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태아는 정민호 씨의 형제, 즉 정민호 씨 부모님의 자녀와 생물학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도 저를 쳐다봤어요. 우리 둘 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의사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남편은 외동이에요. 시부모님도 아들 하나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혹시 양자이시거나 아니면? 의사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혹시 정민호 씨 부모님께서 다른 자녀를 두셨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 입양을 보냈다거나 혹은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우리 부모님은 저밖에 없다고. 그때 갑자기 남편이 뭔가 떠올린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깐만요. 뭐가 생각나셨나요?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할머니가 이상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내 형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그때 제가 형이요? 하고 물었더니 할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다. 할머니가 착각했다 하셨어요. 혹시 정민호 씨께 형제가 있었는데 어렸을 때 돌아가신 건 아닐까요? 잘 모르겠어요. 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민호 씨 부모님께 직접 여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DNA 결과는 명확합니다. 태아는 정민호 씨의 직계 혈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료실을 나오면서 저와 남편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이제 할 일은 하나였어요. 시부모님께 진실을 물어보는 것. 그날 저녁 남편은 시부모님 댁으로 갔습니다. 저도 함께 가고 싶었지만 남편은 일단 나 혼자 다녀올게라고 했어요. 저는 모텔방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남편에게서 연락이 올 때까지 3시간이 걸렸어요. 전화가 왔을 때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수야, 당장 우리 집으로 와. 어머니, 아버지가 모두 계셔. 무슨 일이야? 뭐라고 하셨어? 전화로는 설명하기 힘들어. 일단 와. 저는 급히 시부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거실에는 시부모님과 남편, 그리고 시누이까지 모여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계셨고 시아버지는 창밖을 보며 서 계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을 꺼내려는데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연수야, 미안하다. 내가 너를 의심해서 미안해. 그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사과를 하시다니. 무슨 일이에요?
남편이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연수야, 앉아. 들어야 할 얘기가 있어.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천천히 돌아서며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 민호에게 형이 있었다. 네? 쌍둥이 형이 있었어. 민호보다 30분 먼저 태어났지.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한테 형이 있었다고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민호야, 너는 몰랐겠지. 내가 태어났을 때 쌍둥이로 태어났어. 하지만 내 형은 태어나자마자 건강이 좋지 않았다. 의사가 살기 힘들 거라고 했지. 시어머니가 울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힘들었어.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한 명은 죽어가고 있었으니까. 그때 내 아버지 형님이 그러니까 내 큰아버지가 제안을 했어. 무슨 제안이요? 큰아버지 부부는 아이가 없었어. 오랫동안 아이를 원했지만 생기지 않았지. 그래서 큰아버지가 우리한테 말했어. 쌍둥이 중 한 명을 자기가 키우겠다고. 시아버지가 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거절했어. 어떻게 자식을 남에게 주겠어. 하지만 내 형의 상태가 점점 나빠졌고 병원비도 감당하기 힘들었지. 결국 우리는 결정을 내렸어. 형을 큰아버지한테 보낸 거예요. 아니다. 건강한 너를 큰아버지한테 보냈어. 그리고 병약한 형은 우리가 키우기로 했지. 그 말에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동생이었다고요? 미안하다, 민호야. 하지만 당시에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큰아버지 집이 더 부유했고 내가 더 잘 자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그럼 형은요? 형은 어떻게 됐어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내 형은 민우라는 이름이었어. 큰아버지 집으로 보낸 건 너였고 민우는 우리와 함께 살았지. 하지만 민우의 건강은 계속 나빴어. 3살 때 한 번 큰 수술을 받았고 5살 때 또 수술을 받았어. 그래서요? 민우는 20살까지 살았다. 그때 내가 군대에 있을 때였어. 민우가 세상을 떠났어. 남편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저는 평생 형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던 거네요. 미안하다, 아들아. 우리가 너무 겁이 났어. 내가 알면 충격받을까봐 그래서 숨겼어. 그때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이게 지금 제 임신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민우가 죽기 전에 정자를 냉동 보관했어. 네? 민우는 평생 병원 신세를 졌어.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결혼도 하지 못했지. 하지만 민우는 자기 혈통을 남기고 싶어 했어. 그래서 20살 때 건강이 그나마 괜찮았을 때 정자를 냉동 보관했지. 저는 점점 진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설마 민우가 죽고 나서 우리는 그 정자를 버릴 수가 없었어. 민우의 마지막 흔적이었으니까. 그래서 병원에 계속 보관료를 내면서 보관하고 있었지. 시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쯤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 냉동 보관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일부 검체를 옮겨야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갔었어. 그래서요? 그날이 민호 생일 전날이었어. 우리가 병원에 다녀온 후 너희 부부에게 생일 선물로 보약을 준비했었잖니. 갑자기 제 머릿속에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 보약에?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실수를 했어. 병원에서 돌아온 후 정신이 없었어. 민우 생각에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 그래서 보약을 준비하면서 실수로 민우의 냉동 정자 샘플 중 하나를 보약에. 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실수를?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냉동 정자를 옮기면서 임시로 작은 보관 용기에 담아줬어. 그게 보약 용기와 비슷하게 생겼거든. 그날 어머니가 정신이 없어서 실수로 그걸 민우한테 줬던 거야.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그걸 마신 거예요? 아니다. 내가 아니라 연수가 마셨어.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제가 그날 남편의 생일 선물로 받은 보약을 먹었고 그 안에 시동생 민우의 정자가 들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임신이 되나요? 그냥 먹은 건데. 의학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의사들도 가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제 몸의 특수한 상황, 타이밍, 그리고 여러 요인이 겹쳐서 일어난 기적 같은 일이었던 거죠. 화해와 새로운 시작. 진실이 밝혀진 후 모든 게 변했습니다. 남편은 제게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연수야, 미안해. 내가 너를 의심해서 정말 미안해. 괜찮아. 나도 이해해. 상황이 그랬으니까. 시어머니도 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며느리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를 그렇게 몰아세워서. 어머니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제가 임신한 아이가 사실상 남편의 조카이자 남편 형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낳을 거야? 남편이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이 아이는 기적이야. 돌아가신 민 오빠의 유일한 혈육이고 우리 가족의 일원이야. 시어머니가 제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민우야, 내가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구나. 그날 이후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는 의료사고로 인한 오해였다고 설명했고 대부분 이해해 주었어요. 아이들도 진실을 알고 나서 저를 다시 받아들였습니다. 준석이는 엄마 정말 미안해. 엄마를 의심해서라고 사과했고 수진이는 제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어요. 그로부터 7개월 후 저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이름은 민호. 돌아가신 시동생의 이름을 그대로 물려받았죠. 아기는 정말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의사들도 놀랄 만큼 건강했습니다. 48배 나이에 출산한 것 치고는 기적 같은 일이었죠. 시어머니는 매일 집에 오셔서 아기를 돌봐주셨어요. 그분의 눈에는 항상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죽은 아들이 이렇게 돌아온 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남편도 변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다정해졌고 저를 더 아껴주게 됐어요. 저를 의심했던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인지 아니면 이 일을 겪으면서 제 소중함을 깨달은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준석이와 수진이도 동생을 무척 예뻐해줬습니다. 20살 넘는 나이 차이가 나는 동생이지만 두 아이 모두 민우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지금 제 품에 안긴 작은 민우를 보면서 생각합니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구나. 누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48배 찾아온 기적 같은 임신, 그로 인한 오해와 상처, 그리고 밝혀진 놀라운 진실. 이 모든 게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줬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물어봅니다. 힘들지 않았어요. 물론 힘들었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살아갈 이유조차 찾기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 모든 시련이 이 작은 생명을 제 품에 안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걸. 그리고 이 아이가 돌아가신 민우 오빠가 우리 가족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라는 걸. 작은 민우가 제 손가락을 꼭 쥐고 있습니다. 그 작은 손을 보면서 저는 다짐합니다. 이 아이를 잘 키우겠어. 민우 오빠가 살지 못한 삶까지 이 아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어.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옵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48배 시작된 제 두 번째 육아, 그리고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기적은 존재한다고. 그리고 그 기적은 때로는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온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여성의 힘겨운 여정과 놀라운 진실, 그리고 결국 찾아온 화해와 희망의 이야기였습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에게 믿을 수 없는 시련을 안겨주지만 그 끝에는 언제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